1940년 5월 13일 오후 2시 40분, 윈스턴 처칠은 영국 하원 의사당의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사흘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을 원했던 615명의 의원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좋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5살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정치에 몸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당에서는 단 한 표의 신임도 얻지 못했습니다. 처칠에게는 회의적인 의회를 설득할 36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상황에서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의사당 밖에서는 독일의 기갑사단들이 프랑스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135개의 독일 국방군 사단, 즉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도버 해협 너머 22마일 떨어진 곳에 주둔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이 6주 내에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표준적인 정치적 원칙은 희망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약속하고 대가 없는 승리를 약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피와 노고, 눈물과 땀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학은 잔인했고 간단했습니다. 독일은 27일 만에 폴란드를 정복했습니다. 덴마크는 6시간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산악지형과 겨울 날씨로 보호받는다고 알려졌던 노르웨이는 62일을 버텼습니다. 네덜란드는 5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벨기에는 18일 만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했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마지노선으로 보호받던 프랑스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파리를 향해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그 속도는 정역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영국 해외 원정군은 사실상 영국의 모든 전개 병력이었지만 됭케르크에 고립되었습니다. 33만 8천 명의 병사들은 바다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중화기도 없었고 전차도 없었으며 언급할 만한 포병 전력도 없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은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대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30만 8천 명은 죽거나 포로가 될 처지였습니다. 히틀러는 런던을 통과하는 승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작전은 영국 침공 작전명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이 작전을 위해 10주간의 준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4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리히 레더 독일 제독은 5월 21일에 히틀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인들이 협상할 것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독일 외무장관은 이미 항복 조건을 초안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군 사령관 헤르만 괴링은 2주 내에 왕립 공군을 파괴할 수 있다고 히틀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는 영국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군사 분석은 영국의 전쟁이 끝났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처칠은 1940년 5월 10일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독일은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룩셈부르크를 침공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칠이 총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회가 그를 신뢰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은 처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당 의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처칠의 연설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전쟁광이자 주정뱅이, 한물간 인물, 그리고 더 잔혹한 시대의 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5월 8일 의회가 네빌 체인벌린 총리를 해임하기로 투표했을 때 41명의 보수당 의원들이 자기 당 정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원하는 것을 주면 멈출 것이라는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은 영국을 재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체인벌린은 1938년 9월에 뮌헨에서 히틀러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히틀러는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습니다. 다시 6개월 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1940년 5월 히틀러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속도로 서유럽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체인벌린의 명백한 후임자는 헬리팩스경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귀족적이었고 외교적이었으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리팩스는 총리직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 총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오후 6시 조지 6세 국왕은 처칠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처칠은 나중에 마치 운명과 함께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에게는 의회 연설 전에 전시 내각을 구성할 70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는 동안 주어진 70이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라디오는 영어로 방송했습니다. 영국군이 고립되었고 동맹국들이 영국을 버렸으니 지금 항복하여 국민을 구하라고 방송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위기 앞에서 처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고 싶다면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5월 13일에 한 말은 독일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1940년 5월 13일 오후 2시 40분 하원 의사당. 처칠은 전날 밤 전시 내각을 구성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가 술을 마셨다고 속삭였습니다. 처칠은 3쪽짜리 인쇄물을 들고 발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설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의회에 이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피와 노고, 눈물과 땀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원들은 일반적인 정치 연설을 예상했습니다. 빠른 승리에 대한 약속이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기대했습니다. 영국의 용기와 결단력이 독일의 전차와 항공기를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라는 주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처칠은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시련이 놓여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몇 개월간의 길고 힘든 투쟁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짓된 희망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육지,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신이 주신 모든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당 의원들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하며 길이 아무리 길고 험난하더라도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처칠은 경고했습니다. 그 구절은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존 없음, 처칠은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자체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생존은 없으며 대영 제국이 지켜온 모든 것의 생존도 없다고 처칠은 선언했습니다. 인류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대의 열망과 충동 또한 생존할 수 없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연설은 7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처칠이 자리에 앉자 하원은 격렬하게 들끓었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동당 의원들, 즉 야당 의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싸울 지도자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처칠의 당인 보수당 의원들은 싸늘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칠이 방금 영국의 사형 선고에 서명했다고 믿었습니다. 한 보수당 의원은 처칠의 연설이 웅장했지만 동시에 끔찍했다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처칠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처칠이 마치 전쟁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기는 듯 피와 눈물에 대해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처칠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 밖에서는 영국 국민들이 처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설은 라디오로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짧은 인용문만 실렸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프랑스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의 소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5월 14일 로테르담이 폭격으로 폐허가 된 후 네덜란드 정부가 항복했습니다. 5월 15일 독일 전차들이 무에즈 강을 건너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몇 주 동안 버틸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5월 16일 처칠은 프랑스 총리 폴 레노와 긴급 회담을 위해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처칠은 전략 예비군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노는 그런 예비군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칠은 프랑스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월 20일 독일 전차들이 영국 해협에 도달하여 영국 해외 원정군을 차단했습니다. 5월 26일 됴케르크에서의 철수 작전, 즉 다이나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립 해군은 처음에 독일 포병이 철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전에 3만 명의 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5월 26일 역사가들이 여전히 논쟁하는 이유로 히틀러는 기갑사단들에게 됴케르크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부는 히틀러가 괴링의 독일 공군이 영국군을 파괴하는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전차들이 시가전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정지 명령은 영국에게 결정적인 48시간을 주었습니다. 소형 민간 선박들, 즉 어선, 유람선, 개인 모터보트들이 왕립 해군 구축함들과 함께 필사적인 구조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끊임없는 독일 공군의 공격 속에서도 이 700척의 선박들은 병사들을 해변에서 연안에 대기 중인 대형 선박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 작전은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6월 4일까지 11만 명의 프랑스군을 포함하여 33만 8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영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를 됴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진실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 6월 4일 오후 3시 40분 하원 의사당, 처칠은 다시 의회에 연설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됴케르크에 관한 연설이었습니다. 영국 전체의 분위기는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구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하했습니다. 영국 방송공사는 승리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그 축하 분위기를 잠재워야 했습니다. 처칠은 이러한 구출에 승리의 속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벌이고 온 손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472문이포와 63,879대의 차량, 2548대의 오토바이를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76,097톤의 탄약과 41만 6천 톤의 보급품을 잃었습니다. 거의 500대의 전차도 남겨두었습니다. 영국 해외 원정군은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곧 함락될 처지였습니다. 그때 처칠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 지점에서도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들판과 거리에서도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도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설 또한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원들만이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문들은 이를 인쇄하여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평범한 영국인들은 처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영국은 히틀러와 협상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평화 조건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영국은 홀로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연설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은 처칠이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인 사기를 추적하는 대중 관찰 조직은 보고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국민 사기는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은 영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천 명은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일기 작가는 모든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우리 군대의 장비를 잃고 프랑스는 무너져 가는데 처칠은 피와 고통을 약속한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이런 지도자가 대체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는 처칠 연설에 번역된 기록을 읽고 비웃었습니다. 히틀러는 6월 중순까지 영국이 항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분석은 그러한 예상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는 1940년 6월 22일에 독일과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명은 1918년 독일이 항복했던 바로 그 열차 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히틀러의 복수였습니다. 이제 영국은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총 2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불충분한 장갑을 가진 경전차였습니다. 왕립공군은 약 750대의 전투기를 보유했지만 많은 수가 구식이었습니다. 왕립해군은 바다를 지배했지만 함선으로는 공중 침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군사 계획가들은 영국이 아마 완전히 무장한 15개 사단 정도를 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독일은 157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1940년 7월 16일 히틀러는 총통 16호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국 침공 작전인 독수리 작전 준비를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시문은 영국이 절망적인 군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영국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지시문은 영국의 군사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틀러는 군사력 균형에 대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산을 했습니다. 그는 윈스턴 처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 6월 18일 1549시 하원 처칠은 5주 만에 세 번째 주요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 연설은 그날 저녁 BBC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 방송되는 그의 첫 연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막 휴전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의 마지막 대륙 동맹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국군은 찾을 수 있는 모든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홈가드 부대는 쇠스랑과 사냥용, 소총으로 훈련했습니다.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영국 해협 건너편 22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처칠은 36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군사 상황을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미화도 거짓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정에 달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전투는 끝났습니다. 저는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리라 예상합니다. 이 전투에 기독교 문명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국적 삶과 우리 제도와 대영 제국의 오랜 지속이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적의 모든 분노와 힘이 곧 우리에게 향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이 섬에서 우리를 꺾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에 맞서 버틸 수 있다면 모든 유럽은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삶은 넓고 햇살 가득한 고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면 전 세계는 심연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우리가 알고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암흑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타락한 과학의 빛으로 더욱 사악하고 아마도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대영 제국과 그 연방이 1000년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합시다. 그날 저녁 2100시 1500만 명의 영국인들이 무선 수신기 주위에 모여 총리로서 처칠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반응은 국가를 분열시켰습니다. 매스 옵저베이션 보고서는 그 분열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처칠이 술에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수사가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영국을 무의미한 파괴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취자는 처칠이 셰익스피어처럼 말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모두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이는 프랑스가 함락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썼습니다. 베를린에서 독일 정보부는 연설을 번역하여 몇 시간 안에 히틀러에게 제출했습니다. 히틀러의 반응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바다사자 작전을 가속화했습니다. 히틀러가 놓쳤던 것, 즉 거의 모든 사람이 놓쳤던 점은 처칠이 주로 영국에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6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에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립주의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유럽 전쟁에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칠은 영국 혼자 독일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산업력, 미국의 자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이 계속 싸울 의지를 증명해야만 도울 것이었습니다. 1940년 여름, 처칠이 한 모든 연설에는 루스벨트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이 패배하거나 영국이 파괴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히틀러에게 방역할 기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린다면 히틀러는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루스벨트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940년 6월 3일 루스벨트는 내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영국이 함락된다면 히틀러는 대서양을 지배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영국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1940년 9월에 기지교환 구축함 협정으로 50척의 낡은 미국 구축함이 영국 해군 기지에 대한 99년 임대권과 교환하여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1941년 3월의 무기대여법은 영국과 다른 연합국에 310억 달러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1941년 12월 진주만 공격 이후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0년 처칠의 연설은 루스벨트를 그리고 결국 충분한 수의 미국인들을 설득하여 영국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만약 처칠이 1940년 6월에 히틀러와 협상했다면 디데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의 해방도 없었을 것입니다. 연합국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유럽을 무기한으로 지배했을 것입니다. 영국 본토로 돌아와 처칠의 연설은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들은 국가를 통합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1940년의 새로운 기술이었던 여론조사는 처칠의 지지율이 전쟁 중 7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6월 그의 가장 위대한 순간, 연설 이후에도 많은 영국인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했습니다. 변한 것은 승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싸우려는 의지였습니다. 1940년 5월에 최후의 방어군으로 결성된 홈가드는 7월까지 150만 명의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빗자루로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칠이 항복이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확신시켰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은 여성 보조공군에 자원하여 레이더 관제사와 플로터로 일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독일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생산량을 30% 늘렸습니다. 영국 국민은 확실한 승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우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독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사자 작전은 1940년 9월 1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침공 전제 조건은 영국 해협 상공의 제공권 장악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왕립 공군을 파괴하고
영국 영공의 통제권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그 임무는 헤르만 괴링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이 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1940년 7월 10일에 시작되어 10월 31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괴링은 2550대의 항공기를 영국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운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와 융커스 U-87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왕립공군은 75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허리케인과 스핏파이어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독일은 쉽게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립공군 조종사들은 혁신적인 레이더 네트워크와 지상 관측자들의 지원을 받아 루프트와페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9월 15일까지 루프트와페는 1887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왕립공군은 1023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영국 공장들은 독일 공장보다 더 빠르게 대체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왕립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영국 상공에서 추락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낙하산으로 탈출하여 의료 치료를 받고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전투로 복귀했습니다. 영국 상공에서 추락한 독일 조종사들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모율은 영국에 유리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첫 번째 주요 패배를 겪었습니다. 처칠의 연설이 영국 본토 항공전을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립 공군 조종사와 레이더 관제사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의 연설은 영국이 그 조종사들이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싸울 것을 보장했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전쟁 전반에 걸쳐 파급되었습니다. 1940년 6월의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영국은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국가로 남았습니다. 이는 다음을 제공했습니다. 불침 항공모함의 역할을 했습니다. 1942년 이후 미국 폭격기들은 영국 비행장을 사용하여 독일을 공격했습니다. 디데이의 발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영국 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를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영국의 생존을 지켜보았고 1941년 6월 독일이 침공했을 때 소련도 싸울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1940년 처칠에 계속 싸우려는 결정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까지 유럽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전후 독일 군사 역사가들은 1940년 처칠의 연설을 독일의 가장 큰 전략적 패배라고 불렀습니다. 연설이 군사적 현실을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영국이 기꺼이 견뎌낼 의지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1945년 7월까지 총리로 재직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독일을 물리친 지 불과 2달 후에 영국 유권자들은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처칠식 전쟁의 지속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원했습니다. 처칠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총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1965년 1월 24일 90살의 나이로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국장에는 112개국에서 온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3억 5천만 명이 텔레비전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그 당시까지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였습니다. 그는 블레넘 궁전 근처 옥스퍼드셔 블레던에 있는 성 마틴 교회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오늘날 1940년 처칠의 연설은 민주주의 세계의 모든 사관학교에서 연구됩니다. 미주리주 풀턴에 있는 처칠 국립박물관은 그의 친필 수정본이 담긴 원본 타자본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처칠은 리듬과 단어 선택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요 구절들을 시처럼 자유시 형식으로 배열하여 운율을 강조했습니다. 그 연설들은 전 세계 리더십 강좌에서 가르쳐집니다. 수사하게 예시로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부족할 때 말이 어떻게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로서 가르쳐집니다. 1940년 5월 영국은 싸울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탱크나 항공기보다
더 강력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패배가 확실해 보였을 때 영국이 계속 싸울 이유를 주었습니다. 프랑스를 괴멸시켰던 독일 장군 하인츠 구데리아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영국 도시를 파괴하고 영국 선박을 침몰시키고 영국 병사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에게 항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라디오 속 처칠의 목소리를 결코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50개 사단에 달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계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연설은 총 13,000단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말들은 157개 독일 사단에 맞섰습니다. 6주 만에 서유럽을 정복한 베르마흐트에도 맞섰습니다. 평화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던 모든 합리적인 군사 분석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들이 놓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은 오직 사단과 탱크와 항공기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국가들이 무엇을 희생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940년 처칠의 연설은 영국이 항복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희생은 왕립공군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승리는 히틀러로 하여금 바다사자 작전을 연기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포기로 영국은 미국과 소련이 전쟁에 참전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맹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국이 홀로 서 있던 절박한 여름에 발언된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요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군사 전문가들은 히틀러가 항복을 강요하기까지 영국에 6주를 주었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총리로서 처칠의 첫 번째 연설은 피, 노고, 눈물, 땀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940년 6월 4일 덩케르크 이후 그의 두 번째 연설은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1940년 6월 18일 프랑스가 함락된 후 그의 세 번째 연설은 이것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연설도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설도 빠른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설도 적은 사상자나 쉬운 싸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오직 영국이 싸울 것이라고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영국을 승리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전쟁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역사 속 잊혀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문명을 바꾼 전투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불가능한 역경에 맞서 싸운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호주입니까? 인도입니까? 필리핀입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칠의 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전해진 윈스턴 처칠의 연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